편안한 휴일 아침 보내고 계십니까? YTN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네, 우선 정치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장외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가 개원하기도 전에 나쁜 선동에 나선다며 반발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용산 대통령실 앞에 민주당을 비롯한 6개의 야당 지도부가 나란히 섰습니다. 국회에서 정부로 넘어간 최상병 특검법을 받아들이라며 일제히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시인의 명령이다! 특검법을 수용하라! 수용하라! 사건의 진실과 수사 외압이 있었는지 밝히라는 건 상식적 요구인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민심과 양심에 따르라고 촉구하며 이달 말로 예상되는 재표결 때 여당의 이탈표를 노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야 4당의 합의 170석밖에 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12월 9일 날 60명이 넘는 국민을 두려워하는 여당 의원들의 이탈로 인해서 탄핵안이 가결됐던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등은 해병대 예비역들의 행군에도 동참하며 여론전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야권의 전방위 압박에 국민의힘은 나쁜 정치라며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이 최상병 특검 관철을 위한 국회 천막농성에 나선 걸 겨냥해선 나쁜 선동부터 배운다고 쏘아붙였습니다. 22대 국회는 아직 개원도 하지 않았는데 천막부터 치고 완력을 과시하는 구태의연한 행태를 보여서야 되겠습니까? 민주당이 조국혁신당과의 선명성 경쟁 때문에 탄핵을 거론하고 특검법을 도구로 이용한다고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다만 여당의 선특검법 재표결 때 이탈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 고심하는 분위기도 익힙니다. 이미 안철수, 김웅 의원 등이 찬성 의사를 밝힌 데다 총선 낙선자들이 당의 입장과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집권 여당의 새 원내대표로 선출되면서 22대 국회 여야 협상의 열쇠를 쥔 거대 양당의 첫 원내사령탑이 모두 확정됐습니다. 특검법과 차기 원구성 등 난제가 산적한 만큼 22대 국회에서의 협치 역시 험로가 예상된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박강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22대 국회 첫 1년 여당의 원내 전략을 담당할 새 원내대표 선출 다음 날 민주당은 협치 보건 주문과 함께 견제구도 잊지 않았습니다. 수직적 당정관계 해소와 전 국민 25만 원 지원을 언급하며 대여 압박 수위를 끌어올린 겁니다. 대통령실 눈치 보는 원내대표가 아니라 국민 눈치 보는 원내대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추경, 편성에도 호우라고 대답해 주시기를. 신임 원내사령탑들의 첫 시험대로는 야당 강행 처리에 이어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큰 최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꼽힙니다. 총선 민심을 연일 강조하며 21대 국회 내 특검법 처리를 벼르는 민주당. 초선 당선인을 중심으로 수용 촉구 천막 농성에까지 돌입했습니다. 차기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발의는 물론 한동훈 특검법까지 예고한 만큼 여야 기싸움의 전초전이란 분석도 적지 않습니다. 여당은 이탈표 단속이 최대의 과제로 떠올랐는데 50명이 넘는 낙천자와 함께 공개적으로 특검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들이 그 대상입니다. 여야 합의된 안으로 통과되면 그게 제일 바람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결국은 헌법기관으로 각자의 소신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22대 국회 원구성 역시 민감한 사안입니다. 민주당은 입법 공세와 정권 견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며 일찌감치 법사위와 운영위 위원장직 확보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법안 단독 처리가 가능한 민주당이 사실상 법안 심사권을 가진 법사위까지 차지한다면 입법 폭주 제어 수단이 없다며 치열한 여론전을 예고했습니다. 지금 선입견을 갖고 몇 석이다, 어떻게 한다, 안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국민들이 기대하는 그런 정치를 하는데 함께 하자는 우선 공감대 형성을 하면서
원구성 협상이 길어지거나 야당 단독으로 결정이 된다면 여야 대치 역시 장기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각 당 상황은 여야 협상 테이블의 분위기를 좌우할 숨은 변수로 거론됩니다. 차기 전당대회로 윤곽이 드러날 여당 당권 주자의 성향은 당정 관계는 물론 야당과의 협치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됩니다. 민주당은 비명 행사 공천 속에 생활한 비명계 움직임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재명 대표 연임론 등을 둘러싼 친명 1급 체제, 사당화 우려 등이 당 내용의 방아쇠가 되고 국회 본회의에서도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민주당을 힘있게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누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니 이제 그런 의견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할 위치는 아닐 것 같고요. 본인의 입장이 먼저 있어야겠죠. 범친윤 추경호와 강성친명 박찬대, 각 당 주류 세력을 대표하는 이들 두 원내대표가 쟁점 현안에 얼마나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가 협치 여부를 판가름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6년 지방선거까지 전국 단위 선거가 2년 넘게 남았다는 점도 변수로 꼽힙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사법부 전산망이 뚫린 초유의 사태는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벌인 일이라는 경찰의 최종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테라바이트에 가까운 자료가 유출됐는데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긴 법원 문서들이 포함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말 사상 처음으로 법원 전산망이 해킹당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수사에 착수한 경찰. 서버까지 압수수색해 분석을 마친 뒤 북한의 소행이라고 최종 결론을 냈습니다. 법원 시스템에 심어둔 악성 프로그램과 일당이 사용한 가상자산 계좌 등이 북한의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사용하던 것과 같았습니다. 라자루스가 침투한 시기는 지난 2021년 1월 이전. 2년 넘게 법원 내부망에 머무르면서 빼낸 자료 규모는 1테라바이트에 달합니다. 그러나 어떤 개인정보가 얼마나 털렸는진 불명확합니다. 북한 해킹 조직이 사용한 8개 서버 가운데 1개 서버로 유출된 자료 전체 5% 분량만 보관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털린 것으로 확인된 문서는 자필 진술서와 혼인관계 증명서, 진단서 등 개인 회생 사건에 제출됐던 자료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빼간 나머지 95%에 얼마나 더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겼을지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법부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본인의 모든 민감한 정보까지 다 제출했는데 그 내용을 지키지 못하면 정부나 다른 쪽에 도움을 받는 것이 마땅하고 해킹 사실을 내부적으로 파악하고도 외부에 알리지 않은 사실이 알려져 법원의 정보보호 의식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질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해킹당한 것으로 확인된 문서들을 법원 행정처로 보내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에게 공지가 갈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이 사태와 관련해 대법원이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명의도용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과 문자 그리고 전화 수신에 주의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또 유출된 법원 자료에는 상당한 양의 개인정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즉시 전부 파악할 수는 없다면서 추후 구체적인 유출 항목이 확인되면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어제부터 전국적으로 궂은 날씨가 이어진 가운데 경부고속도로에서 빗길 교통사고로 운전자 1명이 숨졌습니다. 인천에서는 강풍 때문에 400여 가구가 정전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김다연 기자입니다. 승용차 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심하게 파손됐습니다. 다른 경차와 화물차도 강한 충격을 받은 듯 앞유리와 전조 등이 망가졌습니다. 어젯밤 9시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회덕분기점과 대전 나들목 사이에서 빗길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60대 여성 운전자가 사고 수습을 위해 갓길에 나와 있다가 달려오던 1톤 화물차에 치여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들 진술과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인천 산곡동 일대에서는 정전이 발생했다가 1시간 만에 복구됐습니다.
이 정전으로 한국전력 추산 420여 가구가 불편을 겪었습니다. 지금 전기가 안 들어와요. 비상등만 지금 들어오는 상태예요. 가스도 지금 안 되죠. 지금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한전은 강풍 때문에 나무가 전신주에 부딪히면서 전기 공급이 끊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녁 7시 50분쯤 서울 독산동에서는 50대 배달기사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차가 중앙분리대 충돌하면서 넘어가가지고요. 1차로 직진하는 오토바이를 1차적으로 정면 충돌하고. 조사 결과 가해 차량 운전자 50대 남성 A씨는 면허 정지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 안에서 기계를 조작하다가 앞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5월부터 강한 비가 자주 내리고 있어서 다가오는 여름철 호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 여름에도 강한 장맛비와 집중호우, 강한 태풍이 북상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인데요.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장마철 우리나라 전국 강수량은 660.2mm로 관측 이래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은 700mm를 넘으며 역대 1위를 기록했습니다.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자주 부는 데다 북쪽 상층 기압골에서 유입된 찬 공기와 자주 충돌하며 비구름이 더 강화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또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됐던 지난해 7월 13일부터 18일 사이 충남과 전북에 600mm 안팎의 집중호우가 쏟아져 큰 호우 피해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올 여름에도 이렇게 강한 장맛비가 재현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나라 주변 해수면 온도가 여전히 높은 데다 올해 5월 벌써 2차례의 봄 호우가 지나는 등 2년째 여름 전 닮은꼴 호우가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까지 엘니뇨로 뜨겁게 달궈진 바다가 식는 데는 시간이 더 필요하고 예고된 라니냐 진행이 더 늦어질 수도 있어 올여름 강수와 태풍 강도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올여름 날씨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나라 주변 해수면 온도는 여전히 평년보다 높습니다. 그만큼 뜨거운 수증기가 공급되며 장마철 더 강한 비구름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 태풍도 더 강해질 수 있다고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미 국립해양대기청에서는 최근 라니냐 발달이 예상보다 조금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을. 기상청과 전문가들은 기후위기로 장마철뿐 아니라 이후 여름철에도 극한 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철저한 사전 대비를 강조했습니다. 기상청은 이달 23일 올여름 여름철 날씨 전망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이별을 통보했다가 연인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살해됐다는 소식, 이제 더는 새로운 일도 아닙니다. 지난해에만 연인에게 살해당한 여성이 50명에 가깝다는 일부 통계가 있긴 한데 심각성에 반해 제대로 된 실태 조사가 없는 등 제도나 인식은 따라오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박정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6일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여자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의대생 A씨.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격분해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지난 3월 경기 화성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가족까지 크게 다치게 해 재판에 넘겨진 김래아 역시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교제 살인 사건이 잇따르며 안전이별이 화두로 떠올랐지만 관련 범죄에 대한 제대로 된 실태 파악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스토킹이나 가정폭력과 달리 교제폭력은 아직 관련 법령이 없다 보니 최근 몇 년 사이 교제폭력 범죄 심각성이 커짐에 따라 경찰청이 신고나 검거 건수 정도만 일일이 취합하는 수준입니다. 교제폭력으로 살해당한 인원은 별도로 집계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성단체는 언론 보도 등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연인에게 살해당한 여성은 최소 49명, 살인 미수에 그친 피해자도 158명에 달한다는 통계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입법 공백이 범죄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교제폭력 범죄 특성상 가해자가 피해자와 관련한 여러 신상 정보를 알고 있는 만큼 보복 우려가 매우 크지만 적금 금지 등 수사기관이 사건에 강하게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수사기관이 가해자의 위치를 계속 주시하고 있어서 가해자가 함부로 재범하지 못하게 이런 식의 물리력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한 단계인 거죠. 교제폭력을 연인 간 다툼, 개인사 정도로 치부하는 사회적 통념이 근본적 문제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개인이 스스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보는 잘못된 인식 같은 것들이 당연히 피해자한테나 수사기관이나 이런 다른 곳에 영향을 미치니까 도움 요청하기도 쉽지는 않고 특히 이번 의대생 교제 살인의 경우 별다른 사전 징후 없이 곧바로 살인으로 이어져 사법적 예방에 한계가 있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보다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경찰이 서울 강남역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의대생을 상대로 이틀 연속 범죄심리분석관 프로파일러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어제 오후 1시 반쯤 과학수사대 소속 프로파일러 2명을 투입해 구속된 20대 A씨를 면담했습니다. 그제에 이은 이틀째 조사로 프로파일러들은 1시간 반가량 A씨를 만나 정확한 범행 동기 파악에 주력했는데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는 이번에도 하지 않았습니다. 5월은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다시 한번 생각하기 위해 만든 근로자의 날이 있는 달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산재 사고로 숨지는 노동자가 가장 많은 달이 바로 5월이기도 합니다. 홍선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8일 DL-ENC의 울릉공항 건설 현장에서 60대 하청 노동자가 흙더미에 깔려 숨졌습니다. 땅 파기 작업 중 굴착기에서 밀려온 토사가 다른 작업자를 덮친 겁니다. DL-ENC 공사 현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일어난 8번째 사망사고로 벌써 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해 DL그룹 회장이 국회에 불려나와 사과하고 개선을 약속했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저희 임직원분들과 저희랑 같이 일하시는 협력사분들 같이 합심을 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현장을 운영하는 회사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공교롭게도 이 같은 산업재해 사망 사고는 노동절이 있는 5월에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 10% 이상이 바로 5월에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날씨가 좋아지면서 현장 작업이 늘어나고 휴일이 많아 작업을 서두르면서 사고가 많아지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노동계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작업 중지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위험하면 멈출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작업 중지권이라고 부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달에 중대재해 위기 경보를 발령하고 현장 점검에 나섰지만 노동자들에게 잔인한 5월이 달라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하이브는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서 어도어 민희진 대표를 해임한다는 계획입니다.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오는 17일 법원에서 PT를 이용한 격돌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오는 31일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의 임시 주주총회가 열립니다. 하이브는 80%의 압도적 지분을 바탕으로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해 민희진 대표 등 경영진을 교체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이브는 이미 새로 선임할 어도어의 경영진을 확정한 것은 물론 뉴진스의 향후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여러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맞서 민 대표는 하이브가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지난 7일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오는 17일 법원에서 신문이 진행되는데 양측 모두 PT를 통해 재판부 설득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미 하이브와 민 대표 측 모두 경영권 분쟁을 주로 다뤄온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들을 선임해둔 상황. 가처분 결과에 따라 주총 결론도 뒤바뀔 수밖에 없는 만큼 양측 모두 총력전에 나설 전망입니다. 민 대표 측은 하이브가 주주간 계약에서 약속한 5년의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경영권 탈취를 시도해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는 하이브의 주장을 탄핵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일단 그런 의도도 없고 한 적도 없다. 일단 우선 말씀드리고 실제로 이게 배임이 될 수가 없어요. 반면 민 대표 관련 감사를 대부분 마무리한 하이브는 법정에서 감사 결과는 물론 관련 자료도 공개한다는 방침입니다. 수년 동안 경영권 탈취를 계획해왔다는 점을 입증해 해임의 정당성을 강조하겠다는 겁니다. 하이브 민희진 사태가 일대 분수령을 맞이한 가운데 법원이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신작 게임의 등급을 분류해 발표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기관을 통해 게임사가 원하지 않는 신작 정보 유출이 계속되면서 글로벌 게임사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심관음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세계 게이머들이 기대하고 있는 신작 진여신전생 5 벤전스입니다. 대형 게임 쇼인 닌텐도 다이렉트에서 처음 공개될 예정이었는데 돌연 한국에서 출시 계획이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게임인 사일런트 힐 2 리메이크도 한국에서 똑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신작 게임을 심사해 등급을 발표하는 한국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결과 고지에 게임 출시 계획이 그대로 노출된 겁니다. 게임위는 등급을 분류해 공개할 의무가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 따라 게임위는 등급 분류 결정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외 게임사들은 원치 않았던 정보 공개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게임사 관계자는 전 세계 발매를 목표로 짜놓은 일정이 게임위의 정보 공개로 뒤틀어졌다며 막대한 피해를 봤다고 토로했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습니다. 원하지 않는 정보를 감추는 블라인드 서비스를 의무화하라는 겁니다. 이 블라인드 서비스를 좀 공식적으로 제도화해서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따로 별도로 영어 홍보를 한다든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반년 넘게 블라인드 서비스 의무화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법에서 무조건 공개를 하게 돼 있는 거를 가지고 저희가 서비스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법에 대한 부분이 일단은 변경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일이 반복되자 해외 게임사들은 신작 게임의 한국 출시를 늦추거나 꺼리고 있습니다. 결국 다른 나라에서는 즐기기 시작한 게임을 우리나라에서는 만나볼 수 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 애꿎은 한국 소비자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YTN 신관음입니다. 어제는 동학 농민혁명이 일어난 지 130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정부 주관의 국가기념일 행사와 지방자치단체 행사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오점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학혁명의 발상지 정읍하면 떠오르는 황토현 전적지. 그곳에서 130년 전 그날의 함성이 힘찬 노래가 돼서 울려 퍼집니다. (130주년) 동학 국가기념일 행사의 주제는 모두 다 꽃이야. 기념식에는 유족과 정부, 지방자치단체 인사 등 10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우리가 인간을 존중하고 또 이 평등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아마 민중이 먼저 이렇게 일으킨 그런 일종의 혁명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정부 기념식이 끝나고 바로 앞 구민사에서는 갑오 선열에 대한 제례가 이어졌습니다. 후손들은 전봉준 장군과 130년 전 혁명의 길에서 쓰러진 이름 없는 농민군들의 위패 앞에서 예를 표하고 혁명의 정신을 기렸습니다. 변화의 DNA를 우리가 물려받아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하고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는 그 에너지로 우리가 응축되는 그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 엄숙한 제례와 공식 행사와 더불어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난장도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동학혁명 그날의 몸짓과 춤을 연결한 댄스 경연대회, 전통체험, 동학 경연대회 등이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왔고요. 아이들이 와보니까 놀이하는 것들도 너무 많고 활쏘기, 동물체험, 그리고 여러 가지 전통 악기들을 할 수 있어서 아이들이 너무 재밌어하고 있습니다. 각종 체험과 기념행사는 황토현과 동학혁명 기념공원에서 일요일인 12일까지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네, 1894년, 130년이 흘렀는데요.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인내천 사상. 그 사상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 바로 요즘 아닌가 싶습니다. YTN 오점곤입니다. 충북 충주 목계권역은 오랜 역사와 수려한 자연경관을 갖추고 있는데요. 최근 이곳에서 여러 장점을 한껏 즐길 수 있는 관광시설과 체험 행사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CCS 충북방송 정현아 기자입니다. 충주 목계나루, 시원하게 뻗은 강변과 유유히 흐르는 물살, 초록빛 자연 풍경까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과거 수온의 중심이었던 이곳은 수려한 강변 경관을 갖춰 충주 지역 관광지 중 한 곳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해마다 5월 이맘때쯤이면 드넓게 펼쳐진 유채꽃 물결에 이어 목계 지역 역사와 문화를 만나볼 수 있는 강배 체험관을 비롯해 다양한 전시와 체험이 가능한 문화 공간까지 갖춰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곳입니다. 최근 들어 목계 지역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관광과 체험시설이 확충되고 있습니다. 강변 맞은편에 조성된 목계솔밭 캠핑장. 168개 사이트와 다양한 부속시설을 갖춰 지난해 4월 1일 정식 개장한 이후 그해 12월까지 7만 3천여 명이 다녀가는 등 인기가 높습니다. 이 캠핑장 인근에서는 카누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시가 조성한 장자늪 카누 체험장은 중앙탑 휴게소 인근에서 목계솔밭 캠핑장까지 약 3.3km 길이로 물결을 따라 이동하며 이색적인 자연 정취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일단 목계 지역을 보면 와보시면 알지만 자연 경관과 생태 환경이 상당히 훌륭하고 또 이용자들이 오시면 즐길 수 있는 거리를 지금 캠핑장이나 카누 체험장 같은 공간들을 조성했습니다. 과거 수온의 중심이었던 역사와 수려한 자연 풍경을 갖춘 충주 목계권역. 관광객들의 발길을 이끌 콘텐츠가 속속 채워지고 있습니다. CCS 뉴스 정은아입니다. 한국전쟁에 참전했다 숨진 미군 병사의 유해가 70여 년 만에 신원 확인으로 미국 고향 땅에 묻히게 됐습니다. 미국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은 한국전쟁 중에 실종된 육군 상병 존 스프루엘의 유해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스프루엘 상병은 1950년 12월 제7보병사단 제57 야전 포병대대 소속으로 부대가 장진호 하가루리 인근에서 전투를 벌이던 중 실종됐습니다. 유해는 하와이 호놀룰루의 미 태평양 국립묘지에 안장됐다가 미 국방부 실종자 확인국에 의해 최근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스프루엘의 유해는 그의 고향인 콜로라도주 코르테즈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비는 대부분 그쳤습니다. 비가 지나간 자리를 안개가 대신하고 있는데요. 오전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예상됩니다. 한편 황사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오늘 대부분 나쁨, 특히 중부는 오전에, 호남과 제주는 오후에 일시적으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오르니까요. 호흡기 관리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남부지방은 오전까지 비가 오겠고 중부지방은 맑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은 12.1도, 청주가 13.4도, 대구가 16.7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3도, 춘천과 청주, 대전, 전주 23도, 대구와 창원 25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는 대체로 맑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휴일 아침에 보내드린 YTN 뉴스 스타트 마칩니다. 잠시 후 글로벌 나우가 방송됩니다. 고맙습니다.